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운동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하세요. 사람들 만나세요. 사회적 활동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반복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안색이 좋고 눈빛이 살아있고 선생님, 요즘 참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자연히 여쭤보게 됩니다. 요즘 뭘 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요즘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요. 밖에 별로 안 나가요. 그냥 집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일 경로당 나가고 모임 다니고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오히려 얼굴이 지쳐 보이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히 나쁜 곳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겁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온 것은 아닐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모임에서 먼저 일어나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못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초대를 거절하고 나서 괜히 미안해서 혼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밖에서 웃고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닫는 순간 한숨이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더 건강한 쪽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만의 의자, 여러분 집에 의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안락 의자일 수도 있고 베란다 창가에 놓인 작은 등받이 의자일 수도 있고 아무도 특별히 앉지 않는 부엌 한쪽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압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 자리다, 어머니 자리다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아무도 거기 앉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의자가 여러분의 한숨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그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본 오후가 몇 번이었을까요? 봄이 오면 봄이 가는 것을 그 의자에서 보셨을 겁니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지는 것을 그 의자에서 보셨을 겁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뭐 하세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냥 숨을 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왜 결코 헛되지 않은지, 왜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지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나만 앉는 자리, 나만의 자리 있으시면 댓글에 1번을 적어주시고 없으시면 2번을 적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면의 피로.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밖에 나가면 무언가를 연기합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웃과 마주쳐서 덕담을 나누는 것, 친구 앞에서 별로인 것도 괜찮은 척 하는 것.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것이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의 연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연기하고 친구들 앞에서 연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앞에서도 연기합니다.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고 합니다. 무릎이 시려도 괜찮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해도 됐다고 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섭섭하지 않다고 합니다. 진짜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폐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면 자식이 걱정할까봐, 자식이 걱정하면 그게 더 힘드니까.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에는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다는 말 쉽게 못합니다. 힘들다는 말은 더 못합니다. 외롭다는 말은 차마 못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잘 안 한다는 말은 입 밖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다 잘 지낸다고. 그 웃음이 하루 종일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괜찮은 척, 다 잘 지내는 척,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으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순간이 편한 겁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산에 박순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이십니다. 40년 넘게 작은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손님에게 항상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웃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발목이 시려도 웃었습니다. 손마디가 아파도 웃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우울한 얼굴을 하면 손님이 밥맛을 잃으니까요. 그게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괜찮은 척 했습니다. 40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식당을 닫았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가 올랐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손님을 다 보내고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업 뒤에는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서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냄새도 사라지겠구나 싶었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웃지 않아도 되는 얼굴을 본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는 자기 얼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벼워져서였습니다. 드디어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웃지 않아도 되는 얼굴로,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얼굴로, 그 얼굴이 바로 진짜 여러분입니다. 그 얼굴이 살아온 얼굴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혼자 있을 때보다 평균 2.4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이 확보된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31%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오면 쉬는 거잖아. 뭐가 피곤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서 우리는 몸으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도 일합니다. 표정을 만들고 말을 고르고 분위기를 맞추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 모든 것을 동시에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웃어야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고 해야 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잘 지낸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몸이 피곤한 것만 피곤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마음이 피곤한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검사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집이 필요한 겁니다. 집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는 곳입니다. 명절에 한복을 입어 보셨을 겁니다. 고운 옷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행사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 아 하고 숨이 납니다. 밖에서 우리는 그 한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조이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가면을 벗는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가장 피곤한 일은 바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것을 너무 오래 해 왔습니다. 이제 그 한복을 벗어도 됩니다. 이제 집에서만큼은 편한 옷을 입어도 됩니다. 도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나가서 사람 좀 만나. 안 그러면 혼자 병든다. 자녀들은 더합니다. 아버지, 왜 자꾸 집에만 계세요? 어머니, 센터에라도 나가보세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말이 사랑해서 나온 것은 압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듣는 쪽에서는 이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도망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바로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집이 그 사람의 진짜 세상이라면요. 그러면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돌아온 겁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돌아온 겁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부터 떠올랐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뭘 챙겨줘야 하나. 오늘 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오늘 어디 가줘야 하나. 나의 욕구보다 남의 필요가 항상 앞섰습니다. 그것이 30년이었고 40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자녀를 다 보내고 드디어 조용한 집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도망이라고 합니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귀환입니다. 돌아온 겁니다. 서울에 이동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이십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매고 지하철을 탄 것이 35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집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동철이라는 사람 자체로 살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후 자녀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그래서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공원에서 바둑도 두어보고 아침 체조 모임에도 가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집에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 하고 숨이 나왔습니다. 밖에서의 시간이 나쁜 건 아닌데 집에서의 시간이 더 진짜 같은 겁니다. 경로당에서 웃고 왔는데 집에 와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이동철 씨는 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걱정한다는 것도 알고 어른들이 집에만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재 구석에 있던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쓰던 볼펜이었습니다. 종이는 딸이 학교 다닐 때 쓰다 남은 연습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 낡은 볼펜으로 그날 생각나는 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회고록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일기라고 하기엔 불규칙했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을 적은 겁니다. 첫 출근 날 기억,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 제일 힘들었던 시절, 고맙게 생각했지만 말 못했던 것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후 그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어떤 시간보다 진짜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남을 위해 살던 시간에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 남의 기대에 맞추던 삶에서 내 목소리를 듣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다. 우리는 평생 남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시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 안보다 더 고요하고 평온한 곳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두 사람이 20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말을 한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던 것이 안에 있다는 것. 집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장만 보러 다닌 사람과 같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삽니다. 남편 먹을 것, 자식 입힐 것, 시댁 보낼 것, 이웃에게 나눠줄 것, 양손 가득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은 하나도 없구나. 조용한 집, 그곳이 드디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사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을 사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효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도 효도할 때가 된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목적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목적입니다. 평생 수단으로 살아온 분들, 이제는 목적으로 사실 때가 된 겁니다. 집에 조용히 앉아서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들어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효도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밖에 소음이 뜸어야 비로소 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내가 진짜 뭘 느꼈을까? 지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뭘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별로인지. 그 답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들리는 겁니다. 선택한 고독과 떠밀린 외로움.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혼자임인데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선택한 고독입니다. 이 고독 안에서 사람은 쉽니다.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마치 긴 산책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몸은 약간 피곤해도 마음은 개운합니다. 이 고독은 충전입니다. 이 고독은 회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떠밀린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 안에서 사람은 쉬는 것이 아니라 갇히는 겁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데 걸 곳이 없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나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겨진 겁니다. 이 외로움은 병입니다. 이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둘 다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더 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외로움이 오래 계속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 정도가 놀랍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담배는 눈에 보이니까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은 평온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진 기분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내가 고른 시간이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냐, 그 차이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고독사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혼자 사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사람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연결이 하나씩 끊어진 겁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발길이 줄어들고 어느 날 보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혼자 있는 것을 미화하는데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첫째,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둘째, 내가 혼자를 선택한 건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인 건가? 셋째, 혼자 있고 나면 기분이 개운한가? 더 지치는가? 세 가지 질문 모두 뒤쪽이라면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실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연결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동네 경로당에 한번 들러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은 돌아갈 곳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기까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눌러 주실 때마다 이 이야기가 한 사람에게 더 갑니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갈 수 있습니다. 거울 신경 세포와 걸레의 비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명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추석이나 설날 자녀들이 옵니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까지 집이 꽉 찹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밥상이 커지고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들 돌아가고 나면 이틀 사흘은 꼼짝도 못할 만큼 기운이 빠집니다. 설거지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빨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뭔가 다른 피로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 대전에 최병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2살이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석 때 애들이 오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가고 나면 사흘은 못 일어나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없나 보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체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절 며칠 동안 최병호 씨는 쉬지 않고 읽고 있었던 겁니다. 큰아들 표정을 읽었습니다. 회사 일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구나. 며느리 얼굴을 읽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눈이 안 웃고 있구나. 큰 손자를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 하고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말이 없구나. 무슨 일이 있나? 아무도 최병호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병호 씨는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괜히 걱정한다고 잔소리라고 할까봐.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저녁 최병호 씨는 마당에 있는 작은 의자에 나가 앉았습니다.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분을 살렸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겁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리촐라티 교수 연구팀과 미국 과학자들이 함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 안에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포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슬프면 내 뇌도 슬픔의 방향으로 반응하고 상대가 불안하면 내 뇌도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울 신경세포가 유독 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더 잘 읽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오래 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냥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이 거울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만나고 난 후 피로도가 평균 73%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뇌가 더 열심히 일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것을 느낍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힘든 것을 압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공기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느낍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만큼 충전도 더 필요한 겁니다. 집안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방마다 먼지를 닦고 부엌을 닦고 화장실을 닦고 온 집안을 깨끗하게 만든 걸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레 자체를 빨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습니다. 걸레는 남의 더러움을 닦아주고 자기는 더러운 채로 구석에 놓입니다. 여러분이 그 걸레입니다. 가족의 감정을 닦아주고 주변 사람의 기분을 살펴주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빨아주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빨아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게으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걸레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최병호 씨의 마당 의자,
그 2시간, 그것은 빈둥거린 것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흡수한 감정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피곤해졌는지 알고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오롯이 여러분만의 시간이 몇 분이었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있었던 시간이 몇 분이었습니까?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풍요로운 세상,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일요일 오후에 아무 약속이 없으면 초조해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초조함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신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읽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듣기 위해서 듣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가 괜찮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풍요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에서 자극을 받아야 즐거웠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신이 났고 시끄러워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것을 겪고 자기 안에 조금씩 중심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굳이 시끄러운 곳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깊어진 겁니다. 밖에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이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은 35세 이하의 성인보다 감정의 복잡성과 지혜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평균 2.1배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내면이 더 깊어진다는 것, 이것이 숫자로도 증명된 겁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는 빠르고 시끄럽습니다. 돌에 부딪히고 튀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류는 조용합니다. 넓고 깊습니다. 어떤 강이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을까요? 소리가 작다고 얕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해졌다는 것은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전주에 한미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살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만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뒷바라지 아이 셋을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밥 좋아한다고 하기엔 뭔가 우습고 잠자는 게 좋다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진짜 내 취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외로우실까봐. 그래서 딸이 어느 날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색연필 세트를 하나 사왔습니다. 문구점에서 산 아이들 색연필이었습니다. 엄마, 심심하면 그림이라도 그려봐 했던 겁니다. 한미옥 씨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려봤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그려보고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을 그려보고 잘 그리지 못했습니다. 선이 틀리고 색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는 동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감나무만 있었습니다. 색연필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한미옥 씨는 매일 2시간씩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회에 낼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4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74세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늦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엌 밥상 위에 그 색연필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 된장 항아리가 있습니다. 색연필과 된장 항아리가 나란히 있는 풍경, 그것이 한미옥 씨의 새 인생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물이 깊다.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안에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집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정리되고 있고 기억이 다른 빛으로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색연필 한 통, 창밖 풍경, 오래된 음악 한 곡, 그런 작은 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부자입니다. 평생 밖에서 찾아다녔는데 정작 가장 풍요로운 것은 자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김치를 담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항아리에 넣고 나면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발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금과 양념과 배추가 서로 만나서 천천히 맛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맛이 납니다. 억지로 빨리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도 같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아무것 안 하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안에서 무언가가 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른이 넘어서 처음 열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미옥 씨처럼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만의 의식, 이제 6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넘어서 실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그냥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과 자기만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둘 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시간이 흘러갈 뿐이고 다른 한쪽은 시간이 쌓입니다. 한쪽은 시간이 사라지고 다른 한쪽은 시간이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나만의 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인데 그 행동 안에 자기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만의 작은 의식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감이 42% 낮고 삶의 만족도가 1.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차이를 만든 겁니다.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셋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일주일만 해보시면 됩니다. 안 맞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침 10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십시오. 차를 한 잔 내리셔도 좋고
커피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겁니다. 휴대전화도 보지 않는 겁니다. 뉴스도 날씨도 카톡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봅니다. 10분입니다. 10분이 길면 5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누구의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그냥 차를 마시는 사람, 그것뿐입니다. 이 10분이 하루의 색을 바꿉니다. 하루를 남의 일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녁 세 줄입니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내십시오. 거창한 일기가 아닙니다. 세 줄만 적으면 됩니다. 오늘 무엇을 보았는가? 오늘 무엇을 생각했는가?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글씨가 삐뚤어도 됩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한 줄에 5글자만 적어도 됩니다. 하늘이 맑았다. 딸이 전화했다. 무릎이 덜 아팠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 줄이 쌓이면 한 달 후에 30장의 종이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한 달입니다. 누가 써준 것이 아닌 여러분이 직접 기록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대신 써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한 곡입니다. 좋아하는 옛날 노래가 있을 겁니다. 그 노래를 매일 같은 시간에 들으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노래. 일주일만 해보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아, 내 시간이 왔구나. 노래가 시작되면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의 감정 시계가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광주에 김상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립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며 커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15분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쁜 날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딸이 한 번 물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머신 사드릴까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왜 매번 그렇게 번거롭게 하세요? 김상우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15분이 하루에서 아버지가 확실히 아버지를 위해 사는 시간이야. 오래된 드립 세트였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사기잔인데 가장자리가 조금 이가 나가 있었습니다. 딸이 세 잔을 사드릴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이가 나간 자리가 손에 익어서 오히려 편하다고. 그 이가 나간 잔이 바로 김상우 씨의 삶입니다. 흠이 있지만 손에 익고 손에 익었기 때문에 편한 것. 대단한 의식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입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 안에 김상우 씨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 자신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의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다. 그 작은 의식이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유산이 됩니다. 남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유산입니다. 고독 안에서 피어나는 것. 이제 7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주에 백정자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6이십니다. 평생 밭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해가 뜨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들어오셨습니다. 땅을 만지는 것이 익숙했고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이 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보다 혼자 밭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무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밭에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하시던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생긴 빈 시간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밭이 없는 오전이 어색했습니다. 자녀들이 라디오를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심심하실까봐 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켜두었습니다. 배경 소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리면 덜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시 낭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였습니다. 백정자 어르신은 그 시를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건드려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 그냥 뭔가가 건드려지는 느낌. 그날 이후 어르신은 시집을 한 권 구하셨습니다. 읽어보셨습니다. 평생 학교 공부 외에 시집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밭에서 보이던 것들이 시 안에 있었습니다. 제주의 바람, 돌담, 감귤, 꽃이 피는 계절, 그게 다 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빈 종이에 짧은 글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라고 부르기엔 거창하고 메모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그날 느낀 것을 적은 겁니다. 감 익는 냄새, 오늘은 바람이 남쪽에서 왔다. 무릎이 아파도 하늘은 파랗다. 지금 백정자 어르신 서랍 안에 그 종이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을 때만큼 마음이 편해요.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밭이 없어져도 밭보다 더 깊은 것을 찾으신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이 언제인지 조사했더니 전체의 68%가 혼자 조용히 있을 때였습니다. 회의 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뇌는 바쁠 때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생각, 진짜 자기다운 생각은 조용할 때 올라옵니다. 소음이 떠쳐야 자기 목소리가 들립니다. 체면을 내려놓을 때 우리 세대에게는 체면이라는 문화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남의 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저러면 어떻게 보일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남의 시선 뒤에 숨어버립니다. 어느 마을에 69살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트로트만 들으셨습니다. 클래식은 어렵다고, 그런 고상한 음악은 배운 사람들이나 듣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첼로 연주를 보셨습니다. 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하면 어색하지 않나, 내 나이에. 혼자 계실 때 조용히 그 음악을 찾아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셨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들 보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조용한 집,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시간이 그분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날 기회를 준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편지. 광주에 68살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50년 가까이 쌓아온 묵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던 기억, 부모님께 못해드린 것들, 자식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뚜껑을 닫아놓은 것들, 어느 날 혼자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는 편지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쓰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 기억도 나오고 억울했던 일도 나오고 감사한 일도 나왔습니다. 다 쓰고 나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편지 쓰고 나서 등에 뭔가 무거운 게 내려간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들고 다닌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오래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사람을 살립니다. 관계를 새롭게 보는 눈, 이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관계를 망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사람들과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런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기 마스크를 씌우고 나서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내가 숨을 쉬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채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내가 비어있는 상태로 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충청북도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때 한 달에 모임이 10개가 넘었습니다. 동창회, 개모임, 경로당, 봉사단체, 여기저기 항상 바쁘셨는데 어느 순간 모든 관계가 피상적으로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많이 만나는데 정작 깊은 이야기는 아무와도 못하는 느낌, 바쁜데 외로운 느낌. 어느 해부터 모임을 줄이셨습니다. 10개에서 3개로. 처음에는 섭섭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남은 3 모임에서의 관계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 3 모임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카스텐슨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한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수를 줄이고 깊이를 늘립니다. 이것은 사회적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관계에 더 깊이 투자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자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 더 여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안이 채워져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 마지막 이야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만성적인 심리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이 충전된 사람들은 면역 체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울산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은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어느 해부터 매일 저녁 30분씩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도 옆에 두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가셨더니 혈압이 전보다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좀 쉬어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 속도가 27% 느렸습니다. 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뇌는 잘 때만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도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쉬면 몸도 쉽니다. 조용한 집, 아무 소리 없는 오후, 그 시간이 병원보다 먼저 여러분을 돌봅니다. 아주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곳,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밖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편안해지는 것,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사람이 가면을 벗는 시간입니다. 명절 한복처럼 하루 종일 조이고 있던 것을 드디어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장만 보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른의 마지막 책임입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하면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무겁고 공허하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한 고독인지 떠밀린 외로움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 질문을 꼭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유독 피곤한 것은 감정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읽고 느끼고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집안을 닦아주고도 자기는 빨지 못하는 걸레처럼 여러분은 주변 사람의 감정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빨아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세상이 있습니다. 74세 처음 색연필을 잡은 한미옥 씨처럼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고요한 물이 깊듯이 조용히 앉아있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 10분, 나만의 시간으로 하루를 여는 것. 저녁 3줄, 오늘 하루를 내 손으로 기록하는 것. 하루 한 곡, 나만의 감정 시계를 갖는 것. 그 작은 의식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여러분만의 유산이 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사신 분들입니다. 이제 집에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중에 여러분만의 나만의 의식이 떠오르셨다면 댓글에 적어 주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듣는 옛날 노래 한 곡,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습관,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그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분에게 힘이 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저분도 그렇게 사시는구나. 그 마음이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체면을 내려놓고 진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밖에서는 괜찮다고 하셔도 여기서만큼은 솔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요즘 집에만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 여러분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
누군가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분명 계십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사셨고 충분히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옳은지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곳이 옳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옳은 곳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내셨으니까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만의 그 의자에 앉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 한 잔을 드셔도 좋고 그냥 창밖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오랜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겁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한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침묵이 주는 선물. 잠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도록 배웠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침묵이 흐르면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음 속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도 텔레비전 소리가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침묵이 오면 얼른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했던 기억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릴 때 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보던 오후, 논두렁에 앉아서 개구리 소리를 듣던 저녁, 부엌에서 어머니가 밥을 짓던 냄새만 났던 그 시간, 그 기억들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침묵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기억에 남은 겁니다. 소음 속에서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느끼려면 조용해야 합니다. 대구에 오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2살이십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 집이 너무 조용해서 항상 텔레비전을 켜두셨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아서였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어느 날 정전이 됐습니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온 동네 전기가 나갔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졌습니다. 전등도 꺼졌습니다. 오성희 씨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당에 나가서 앉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동네에 별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습니다.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아무 소리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성희 씨는 매일 저녁 1시간 텔레비전을 끕니다. 전기는 있지만 스스로 끕니다. 일부러 만드는 정전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시간은 여러분을 돌보고 있습니다. 소음이 없어야 뭔가가 보입니다. 텔레비전이 꺼져야 비로소 자기 마음속 소리가 들립니다. 아, 오늘 이게 힘들었구나. 아, 이것이 걱정되는구나. 아, 사실 그 사람이 고마웠구나. 그런 것들이 조용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소음 속에서는 그것들이 묻혀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사람 목소리에, 알림 소리에 묻혀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많은 불행이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면 어쩌면 텔레비전이 그 조용함을 빼앗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1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끄고 라디오도 끄고 그냥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허전할 겁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20분이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이 어떤 건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만의 단단함,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 70 이상이신 분들이 젊었을 때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탄 하나로 온 가족이 추위를 견딘 분이 계십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한 분이 계십니다. 결혼 전날까지 공장에서 일한 분이 계십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먹는 것을 줄이고 입는 것을 줄이고 아픈 것을 참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나이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이만큼 만든 분들이 이 나이가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약한 겁니까? 그런 사람이 조용히 쉰다고 해서 게으른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세월을 살아낸 사람의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겪어낸 사람은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압니다. 없는 것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만드는 법을 압니다.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야 생기는 겁니다. 인천에 장봉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8이십니다. 6남매 중 맞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5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내 앞에 펼쳐진 길이 어떤 길인지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지금 장봉남 씨는 집 베란다에 화분이 16개 있습니다. 해바라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상추도 있고 쑥갓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살피고 새 잎이 나오면 혼자 기뻐하십니다. 아무도 없어도 기뻐하십니다. 딸이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화분을 왜 이렇게 많이 키워요? 힘들지 않아요? 장봉남 씨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얘네들이 나한테 말 안 해도 되잖아.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관계, 아무 설명 안 해도 되는 관계, 물 주면 자라고 햇빛 받으면 꽃 피고 정성 들이면 열매 맺는 것, 그 단순함이 장봉남 씨에게 기쁨입니다. 78에 발견한 기쁨입니다. 늦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견했으면 됩니다. 우리 세대의 단단함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없어도 살아온 경험에서 왔습니다. 불편해도 견뎌온 경험에서 왔습니다. 혼자서도 해결한 경험에서 왔습니다. 그 경험이 집 안에서의 조용한 시간을 다르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 그것은 우리 세대만이 가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살아봐야 생기는 것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유산. 마지막으로 유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재산, 집, 땅. 하지만 저는 오늘 다른 종류의 유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유산입니다. 경북에 유성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5이십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5년 동안 아침 7시에 일어나 직장에 갔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아내가 권했습니다. 여보, 텃밭이나 해봐. 처음에는 그냥 시간 보내려고 시작했습니다. 작은 땅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 텃밭, 호박 하나, 고추 몇 주, 상추 조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텃밭에 있는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명확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심은 것이 자랐습니다. 물을 주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35년 동안 일했는데 무엇이 남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텃밭에서는 4월에 심어서 7월에 따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유성철 씨가 저에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내가 뭘 했는지 모르고 지났는데 텃밭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유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이 채널의 댓글에 이런 글을 남기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짧게요. 3줄씩만요. 그것이 제 유산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를요. 아무도 모르는 기도, 아무도 읽지 않는 일기, 아무도 보지 않는 텃밭, 그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는 삶, 그것이 가장 진짜인 유산입니다.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기억에 남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내 안에 쌓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천천히 그것이 집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언제 가장 편했습니까? 언제 숨이 가장 잘 쉬어졌습니까? 어디에 있을 때 가장 나다웠습니까? 그 답이 집 안에 있다면 그 시간을 더 많이 만드십시오. 그 답이 밖에 있다면 그 장소와 그 사람을 더 소중히 하십시오. 그 답을 모르겠다면 내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의 질문이 어쩌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나다운가? 내가 언제 가장 편안한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나이듦과 내면의 속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빠르게 간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어릴 때는 여름 방학이 길었는데 나이 들면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으면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처음 가보는 곳,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해보는 것, 뇌가 기록할 것이 많으면 시간이 느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뇌가 기록을 줄입니다. 익숙한 것은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시간이 빠른 겁니다. 매일 같은 것을 하고 매일 같은 곳에 가고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이 다시 느려질까요? 무조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내면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해도 더 깊이 느끼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매일 보는 풍경인데 오늘은 더 자세히 보는 것. 매일 마시는 차인데 오늘은 천천히 맛을 느끼면서 마시는 것. 아침 10분의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아침인데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것.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전화를 보지 않고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 그 10분이 그날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대전에 강명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6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봅니다. 어제보다 잎이 하나 더 났는지, 꽃이 피기 시작했는지, 그 5분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그 5분이 있으면 하루가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5분 베란다에서 화분을 보는 것, 그 5분이 하루의 속도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십시오. 하루 중 시간이 느려지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만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연결의 균형, 오늘 이야기 내내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고 해서 모든 연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도 완전히 혼자인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충전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있어야 여름이 있습니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진해집니다. 광주에 박성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이십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닷새는 혼자 지내십니다. 혼자 책도 읽고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산책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혼자 지내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틀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연락을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딸에게 짧은 문자, 옆집 어르신과 잠깐 인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성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충전이 되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더 좋아요.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의무 같았는데 지금은 선택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의무로 만나는 것과 선택으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과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시간이면 충분하고 어떤 분은 이틀에 하루가 필요하고 어떤 분은 일주일 중 하루면 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계절과 내 마음, 마지막으로 계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계절을 몸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 오면 땀을 흘리고 가을이 오면 거두고 겨울이 오면 쉬었습니다. 계절이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에어컨, 난방, 인터넷, 형광등. 계절이 있어도 몸이 계절을 느끼지 못합니다. 봄인데도 춥고 겨울인데도 덥습니다. 계절이 몸 밖에 있고 몸 안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 대신 마음이 계절을 대신 느끼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뭔가 기분이 달라지고 가을이 오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못 느끼는 것을 마음이 대신 느끼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 창문을 열어 두십시오. 바람이 들어오게 해 두십시오. 새소리가 들리면 들으십시오. 빗소리가 나면 잠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몸이 계절을 다시 느끼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계절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 지나면 다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유가 집안에서 창문을 열어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남에 정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0살이십니다. 이분은 비가 오면 무조건 창문을 엽니다. 빗소리를 좋아하십니다. 어릴 때 함석 지붕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그리우신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릴 적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잠깐 일을 멈추고
창가에 앉아서 빗소리를 듣는 것이 이분의 의식입니다. 5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더 좋고 그 5분 동안 어머니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5분 동안 어릴 적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리가 있을 겁니다. 들으면 마음이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를 찾으십시오. 그 소리가 나만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용기,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내 상황에서 가능할까? 혼자 있는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직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 일을 하셔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픈 가족을 곁에서 돌보아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꼭 1시간, 2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5분이어도 됩니다. 3분이어도 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는 그 시간, 냉장고 앞에서 뭘 꺼낼지 잠깐 멈추는 그 시간,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그 10초, 그 짧은 멈춤이 바로 나만의 시간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틈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강원도에 최경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7이십니다. 이분은 막내 손자를 매일 학교에서 데려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오후 내내 손자와 함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손자가 잠드는 밤 9시부터 10시, 그 1시간이 최경숙 씨의 하루입니다. 조명을 낮추고 좋아하는 음악을 작게 틀고 차를 마십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그 1시간을 위해 낮 동안을 버티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1시간이 없으면 아마 못 버텼을 거예요. 그 1시간이 있으니까 나머지 23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1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10분이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항상 설명합니다. 왜 이것을 했는지, 왜 저것을 하지 않았는지, 왜 거기를 갔는지, 왜 여기서 그랬는지, 모든 것에 이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지금 창밖을 보고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났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웃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평생 설명하고 살아온 분들은 그 자유의 가치를 압니다. 경기도에 서영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3이십니다. 이분은 오후에 혼자 앉아서 갑자기 웃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40년 전 어릴 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혼자 웃었다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행복, 이유가 필요 없는 기쁨,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혼자 계실 때 그냥 웃어 보십시오. 이유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뭔가 좋은 것이 떠오르면 그냥 웃으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 웃음이 여러분 안에 쌓입니다. 그 웃음들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